미국과 이란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이 중재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의 역할과 이번 전쟁, 미중 관계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아보죠.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중국의 외교 책임자죠. 왕이 외교부장이 양회 기자회견에서 이제 미국 이란 전쟁을 두고 일어나서는 안 될 전쟁이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또 중국은 우방국인 이란이 공격받고 있는데 이제 수위를 좀 조절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배경이 뭡니까? 뭐 두 마리 토끼 다 잡고 싶다.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란으로부터의 그 에너지, 싼 에너지 사는 거 이거 잃기도 싫고. 그러니까 중국으로 많이 간다면서요? 뭐 거의 80, 90%가 중국으로 가기 때문에. 예. 그리고 미국하고 이제 작은 거 갖고 자극해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주먹 맞을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국을 자극하지 않고 또 이란한테서는 싼 원유를 지속적으로 사고 싶은 것. 이럴 때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는 것이 방관자 코스프레라는 것이 최적이다. 네. 아마 중국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보통 외교 전략이란 게 그렇습니까?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그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네. 그래서 자기네들이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칼 들고 나서고 그것이 아니면은 굉장히 우회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뭐 영토 문제라든지 대만 문제라든지 이제 중국의 체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뭔가 공격이 들어오면 그건 바로 이제 육두문자 써가면서 바로 나오죠. 네. 또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달 말에 그 미중 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너무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 이유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미국하고 이란이 싸우지만 이달 말에 31일은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는 큰 전쟁이 사실은 벌어지죠. 아, 싸우는 겁니까? 회담이 아니고? 뭐 웃으면서 싸우는 게 더 무서운데. 네. 그래서 거기서 아마 지금 이란 문제를 포함한 이제 뭐 세계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이슈들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이란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협상장에서는 이제 레버리지를 걸 수가 있으니까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의 이런 미국과 이란 상황에서 중국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역할을 기대해봐도 되는 겁니까? 뭐 하고는 싶지만 미국이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동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 다른 중동 국가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이미지 또 입지를 심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던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중동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중국이 그런 이제 미국의 우방들 사우디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뭔가를 젓가락을 놓는 것, 이것을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나서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어떤 이점이 걸려 있는데 이득이 걸려 있는 문제에 있어도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직은 뭐 전쟁한 지 한 1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전쟁을 시작한 건 미국이지만 네. 이걸 단기 소모전으로 단기전으로 끝낼래 장기전으로 끌고 갈래는 아이러니지만 이건 미국이 아니라 중국한테 달려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 팔아가지고 이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석유를 사주는 유일한 창구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저가 석유의 유혹을 끊고 이란과 단절을 하는 순간에 이란은 이제 군수물자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이 고갈되기 때문에 단기전으로 그칠 수밖에 없고 중국이 그걸 이제 뒤로 계속적으로 원유를 사주고 이제 뭐 전자전 장비나 이런 것들을 지급하게 되면 이것은 지리한 장기적인 소모전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이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바라진 않겠네요. 버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장기화냐 단기화냐 뭐 얘기들 많이 많지만 결국은 이제 뭐 전쟁은 이게 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배가 고픈 병사는 총이 있어도 미사일 못 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일단 수뇌부가 괴멸이 된 상태고, 그리고 21세기 전쟁은 총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서 이게 그리고 미사일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제공권을 완벽하게 장악당한 이제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해군력까지도 완전히 이제 괴멸된 상태에서는 길게 가기 어려운데 결국은
이게 또 하나 보면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경제 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그 반정부 시위에 충분히 동일이 되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더 심각한 경제 위기가 사실 올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부 분열이 이게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사실은 유가가 100달러 가면서 공포에 휩싸인 것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럼 정말로 이게 이란이 계속적으로 이걸 봉쇄할 수 있냐? 그것은 뭐 중동 국가들도 이제 힘들어지지만 더 급한 것은 사실은 호르무즈를 봉쇄했을 때 이란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구조적으로 이제 끌고 갈 수 있냐? 그래서 뭐 과거에도 보면은 그 1988년에도 그 이란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라크하고 싸울 때도 협상파가 등장합니다. 네. 우리가 이게 독이든 성배인지를 알지만 우리가 마신다. 지금 이제 경제적인 어떤 이제 극한 상황, 거기에 이제 수뇌부들마저도 없는 상황에서는 겉으로는 항전을 얘기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협상에서 후위를 도모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제 그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은 뭐 잘 살면 쇼핑이고 못 살면 혁명입니다. 그래서 혁명이 이념 때문이 아니라 경제 문제가 대부분이죠. 네. 그래서 지금 경제가 나쁜 상황에서도 전쟁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이란의 경제가 장기전을 지속할 만한 재정이 확보가 안 되면 그건 불가능하죠. 이달 말에 열리는 그 미중 회담의 핵심 의제는 뭐가 됩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뭐 서로가 악수하면서 좋게 가려고 했는데 미국은 이제 그 중계 레거시 반도체를 좀 풀어주고 중국은 이제 콩도 사주고 석유도 사주고 그렇게 하면서 좋게 악수를 해서 가려고 했다가 나타난 변수가 첫 번째는 중국을 압박했던 관세 협상이 이게 원천 무효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이 중국으로서는 레버리지를 걸 수 있는 게 하나 생겼고 두 번째가 지금 대만 이슈입니다.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300억 불어치 이제 무기를 파는 거를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근데 1980년 이후에 미국이 대만에 판 무기 전체가 한 890억 불 정도인데 그게 3분의 1을 한 방에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노발대발해서 네. 뭐 회담 못한다까지 나온 거고 그리고 이란 문제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 문제는 그런 베네수엘라 이란은 뭐 중국의 에너지 혈맥 중에 하나를 이제 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하고는 굉장히 다른 상황으로 이게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가 이제 위법이 있다는 것이 이게 이제 카드를 하나 지금 잃어버린 것 같아요. 대부분은 판결로 인해서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히토류 카드는 그대로 살아 있고 지금 이란 카드도 트럼프가 전쟁은 시작했지만 장기전으로 단기전으로 하는 것의 결정은 중국이 카드를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의 회담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아마 중국은 그 히토류와 이란의 전쟁 지속 문제를 카드로 들고서 아마도 미국한테 AI나 반도체 규제를 풀어라. 아마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아마 석유나 콩을 대대적으로 사주면서 이제 표에 좀 도움을 주는 뭐 이럴 수 있고 뭐 조금 더 하자고 하면은 정말 트럼프한테 명분 하나 주려면 그 사이 계속 팔아치우던 미국 국채를 이거를 뭐 한 1,000억 뭐 2,000억 더 사준다. 중국에서.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국제금융시장에서도 큰 이펙트가 있고 트럼프로서는 이제 정말로 의기양양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는 이제 뭐 이 전쟁, 이란과의 전쟁이 한 4주에서 6주는 갈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또 말이 바뀌어서 곧 끝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언급은 뭐 중국과의 회담도 염두에 두고 한 말인가요? 그래서 뭐 이것은 전쟁을 시작도 트럼프가 했지만 끝내는 것도 트럼프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의 종전의 조건이 뭐냐고 그랬을 때 정권 교체하고 핵시설의 이제 뭐 붕괴 요건데 이것은 트럼프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뭐 언제든지 트럼프가 끝났다고 종전하고 끝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이제 군사적인 정규 군사전에서는 뭐 당연히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승리지만 문제는 끝나고 나서 장기적인 게릴라전도 끝난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평화에서는 오히려 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뭐 많이 봤지만은 이게 중동에서 미국이 우리가 이겼다고 선언하고 난 다음에
예. 정말로 이긴 거냐? 그 이후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걸프전, 아프간, 이라크, 리비아다가 12년, 20년, 8년 뭐 3년씩 이게 더 지속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정규 군의 전쟁은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당시전에서 끝난 거 맞고 그러나 거기서 게릴라전, 소모전은 이것은 아직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그래서 네. 이번 아마 이란하고 전쟁도 트럼프의 선언은 정규전 여기서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뭐 중국과의 회담을 시작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고 또 어제 보면은 이제 이미 얘기를 하는 것이 갑자기 한지 10일밖에 안 됐는데 종전 선언은 이스라엘하고 같이 한다. 이 얘기는 이미 이제 내부적인 시나리오가 있다는 얘기죠. 네. 소장님이 기고하신 글 중에 보니까 이번 전쟁을 단순한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보지 않고 21세기 패권 경쟁의 구조적 전환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서 가는 거지만 이번에 미국이 전쟁을 하면서 그 지지율이 27%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것은 애초부터 이제 역대로 미국이 해외를 공격했을 때 전쟁을 했을 때 가장 낮은 지지율이에요. 이것은 이제 지고 들어가는 전쟁을 트럼프가 한 건데 이거 왜 했냐 그러면 이것은 지지율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40% 후반에서 지금 30% 초반 20%까지 떨어진 지지율을 못 올리면 중간선거에서 끝나는 것이고 중간선거에서 끝나면 바로 트럼프는 식물 대통령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반전시킬 지금 가장 단기간 효과적인 것이 바로 전쟁이었고 그러나 문제는 이게 닭 잡는데 도끼 쓰듯이 정말로 이게 쳐야 될 적인 중국이나 러시아를 잡는 데 힘을 쓰지 않고 정말로 2류 국가, 3류 국가를 이제 잡는 데다가 이번에 엄청난 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닭 잡는데 도끼 썼다고 표현하신 건 좀 과한 행동이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뭐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했을 때 이제 중국이 가장 두려운 것이 세계 최강인 AI가 이게 전쟁이 어떻게 사용되냐 이것에 대한 공포가 가장 컸는데 네. 이번에 정말로 닭 잡는데 도끼 이상을 쓴 것이 미국이 AI를 갖고서 어떻게 이제 공중전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이걸 다 보여줘 버린 거죠. 그렇게 보면 아마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최대 수혜자가 중국하고 러시아다. 이 AI로 전쟁을 하는 것의 모든 전범을 이걸 다 이제 알아버렸고 또 그렇게 되면 이게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소진되는가도 드론을 몇 개를 쏘면 소진은 이것도 다 계산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번 같은 경우는 미국의 표를 이제 노린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액션이 그 미중의 그 전략 패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것을 이제 놓치게 되는 잃어버린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또 이것이 이제 미국의 실력을 이미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명분도 있고 실력도 있는 것이 답이었지만 미국 자체도 인정받지 못하는 전쟁을 하는 이제 미국 이것이 이제 다른 전 세계에 이게 어떻게 비춰질 거냐 하는 것 여기서 놓고 보면 명분에서는 이게 이제 트럼프보다는 시진핑이 평화의 중재자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등장했다는 것은 완전히 이제 역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중국이 또 히토리오 부분에서도 상당한 그 매장량을 갖고 있어서 이 무기 체계에 있어서도 중국이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재미난 현상이 전부 이제 F-35 전투기가 가서 폭격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F-35가 이게 히토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 히토리 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레이더죠. 그래서 레이더가 있어야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네오디움, 뭐 디스프로슘, 터비움 뭐 이러는 영구 히토류 자석의 거의 90% 이상을 중국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중국이 히토류를 완전히 통제해버리면 미국이 F-35를 못 만든다. 네. 그렇게 되면 이게 레이더가 없는 F-35가 출고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게 전쟁에서 중국이 히토류를 더 강하게 통제하게 되면 미국이 치명적인 전력 손실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소위 말하는 확증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미국 국내에서는 그 트럼프의 이번 공격에 대한 여론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의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라는 여론이 등장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출구 전략은 어떤 걸 고민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뭐 출구 전략이라는 것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나이를 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그 명분을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란의 핵시설이 완전히 무력화됐다.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해방시킨다. 전쟁을 끝내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란의 민주주의의 공간을 열어줬다. 네. 수뇌부를 다 잘랐기 때문에 반정부 세력들이 이제 힘쓸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이제 커졌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 미국의 우방인 사우디나 이스라엘 등이 이란한테 보복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없애놨다. 우리가 다 부셨기 때문에 그런 이상 그 군사, 경제, 정치, 외교 한 네 가지 측면에서의 명분 이걸 갖고서 아마 출구 전략을 이제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번 그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뭐 이제 지금 사실은 걱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재미를 내면은 이 베네수엘라, 이란 다음번에 지금 쿠바를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쿠바 다음번에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대상이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게 북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네. 우리로서는 그걸 제일 이제 우려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것은 뭐 좀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당장 우리로서는 이번에 보여줬지만 에너지에 치명적인 이제 그 결함이 있는 한국이 정말로 중동 이외 지역에서 에너지 다변화를 못하면 항상 이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봐야 되는 것은 이제 히토류나 광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반도체하고 그 전기차에서 뭐 이제 수출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뭐 소재 한 40%또 전기차는 80% 이상을 중국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의 발목 잡힌 것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이제 더 심한 리스크를 중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그런 공급망, 그 광물 히토리의 공급망에서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병석 중국 경제금융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면서 시아의 샹들리에 들으시고 1시